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방금 과분한 소개를 받은 양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대학 총장님하고는 대학 동기고 같은 그 클럽을 했던 아마추어 천문회라는 별 보는 클럽을 같이 했던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 재미는 없는 분이어갖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별 보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그 물리학과 수학을 하는데도 감성적인 그런 친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학을 운영하시는 데에도 정말 감성적이고 따뜻하게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펴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를 응용수학을 공부를 하고서 바로 산업계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공부를 하고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미국의 카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공부할 때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습득한 지식들이 사실은 밖에 나와서 막 쓰려고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육을 쭉 받으면서 얻었던 그 지식이나 기술보다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 일을 하면서 실전에서 얻었던 그런 지식과 기술들이 훨씬 더 저를 버텨주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시는 중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면은 아마 그 학교라는 사회와 또 바깥에 그 아주 살벌한 그 업계는 또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까지 영국에서 세계 이동통신협회 GSMA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 업무가 바로 전 세계 그 통신산업계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발굴하고 그래서 통신산업군이 건강하게 미래로 성장하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일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여러 가지 IT 기술 트렌드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트렌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데서 얻은 인사이트 겸 또 제 개인의 관심사이기도 한 AI로 인한 그런 임팩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지루하실까봐 재미있는 동영상도 몇 개 준비했으니까 심심해지실만 하면 하나씩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AI 임팩트라고 정했고요. disruptive crea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파괴적 창조. 상당히 역설적인 개념이지만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파괴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두렵다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위에 그 물결을 올라타고 우리가 즐기면서 오히려 성공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AI의 임팩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AI가 어떤 상태이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는 것들. 그 다음, 그러면 이 다음 단계의 AI는 도대체 뭘까? 뭘 기대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그런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아남고 또는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저껜가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구글에서 그 AI 임팩트 챌린지라는 것을
공고를 냈습니다. 아마 구글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는데 구글이 요새 AI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상금을 내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80억 원이나 되는 상금을 내걸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AI로 이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도전해봐라. 만약에 거기서 뽑히면 상금도 주고 또 구글에 데려와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해서 키워주기도 하고 너희가 훌륭한 회사를 차릴 수 있게도 해주고 하겠다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그런 오퍼를 낸 거예요. 그래서 분명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저기에 도전장을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웹사이트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왜 구글이라는 회사가,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죠? 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갑자기 사회적 임팩트, 사회적인 뭐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굉장히 그 NGO 같은 데서나 할 법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들죠. 좀 의문이 들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글에서 하는 이 AI 기술이 미국 정부하고 같이 그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군용으로 쓰이는 그런 드론이니 전투기니 이런 데 쓰이는 그런 인공지능을 하기로 협약을 했다가 구글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 AI가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쓰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 절대 반대한다 해서 그 당시에 구글을 떠난 친구들도 많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구글에서 그 프로젝트를 드랍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사실은 AI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인다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좀 숨어 있죠. 아까 소개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제가 일을 했던 GSMA라는 세계 이동통신 협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컨퍼런스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를 매년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서 IT 관련 기업이나 개인들이 전부 모여드는, 그래서 한 번에 거기 들어오는 인원수가 약 11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큰 규모인데 거기에 2010년도에 에릭 슈미트가 이제 구글 CEO였는데 그 사람이 와서 키노트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볼드한 그런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구글은 모바일 퍼스트다. 여러분 2010년도를 잠깐 회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KT라는 통신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한국에 막 들여오고 아이폰을 들여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조악한 형태였고 그 이전까지는 피처폰이라고 하는 폴더폰을 썼죠. 근데 구글에서 갑자기 모바일 퍼스트라는 거는 그 휴대폰에 자기네 모든 애플리케이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약간의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기존 집에서 쓰던 인터넷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많이 인터넷으로 쓰일 거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보다는 내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더 컴퓨터 역할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역량을 거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실제로 그 선언을 하자마자부터 구글은 바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디벨롭하는 인력들을 전부 모바일 쪽으로 재투입을 했습니다. 그 동시에 페이스북의 CEO였던 마크 주커버그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기는 한데 그때 약간 성견 지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모바일 퍼스트냐? 우리는 기존 하던 대로 컴퓨터, 웹 퍼스트로 하겠다 했다가 굉장히 폭망을 하고 몇 년 뒤에 전략을 바꿔서 그쪽도 다시 모바일 쪽으로 돌아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최근에 구글의 현재 CEO인 순다 피차이라는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순다 피차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글의 CEO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구글은 이제 모바일 퍼스트를 끝내고
AI first로 우리의 전략을 바꾼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렇다는 건 또 다시 그 2010년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데, 자, 이 모바일 퍼스트를 선언한 이후에 구글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글의 시가총액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한 거대 회사의 시가총액이 5배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그죠? 5배면 500%인데 보통 뭐 5%, 10% 그 정도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500%가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전략을 잘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AI first를 또 선언을 했으니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약을 또 할까?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글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00조 원입니다. 그게 어떤 숫자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안 돼요. 그냥 숫자로만 알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순다 피차이가 AI first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이때까지 구글에서 이 AI 분야에 투자한 돈이 약 4조 5천억 원입니다.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하면 AI를 하는 회사들은 요즘 거의 다 스타트업들이고 다 신기술이어갖고 규모가 작고 값이 쌉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에 4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것은 그 AI에 관련된 인력이나 회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시가총액인데요. 중간에 2010년도 모바일 퍼스트를 선언하고서 저 곡선이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AI first, 이 뒤에 또 얼마나 올라갈지 아마 한 그래프 안에 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AI가 굉장히 큰 화두로 나왔는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나왔지?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거기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갑니다. 모든 분야에 가서 이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 미래,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있죠. 저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그때 처음 글로벌하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뭐지? 그러면서 1차는 뭐였더라? 2차는 뭐였더라? 3차는 뭐였더라? 다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2016년도에 나왔을까요? 어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르게 할 만한 상황이 나오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좀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그래프로 해놨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971년부터 9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5%였는데 그 뒤에는 연평균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국가 간에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뺏고 뺏기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서로 빼앗기 싸움을 하고 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빼앗는 싸움을 하는 그런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서 찾은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이후에 세계 각국이 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GSMA에서도 저도
각 나라의 이제 모든 통신사들 약 800여 개의 통신사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인접 산업군까지 합치면은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또 있고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저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통신사들이 성장이 정체됐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걸 돌파하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어디서 찾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GSMA에서 저도 그 공동의 전략, 협력하는 전략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를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정책을 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굉장한 그 내셔널리즘, 자기네 국가 보호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의 인건비가 싼 나라에 외주를 주던 것들을 전부 back to the US, 미국으로 다 가져와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 하면 빨간 선은 고용 지표고요. 파란 선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남의 나라에만 우리 좋은 일 다 해주고 있어. 도로 가져와. 근데 요즘 이제 로봇이 등장하면서 AI를 장착한 로봇 또는 뭐 좀 더 낮은 수준의 로봇이라도 로봇이 등장해서 그런 외국으로 보내던 매뉴팩처링 잡들이 그 시간당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독일, 그리고 미국, 차이나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차이나가 물론 제일 밑에 낮은 초록색 커브죠. 1인당 1시간당 인건비가 약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내려가는 두 개의 선은 작은 로봇, 큰 로봇이 같은 일을 할 때에 드는 비용입니다.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래서 저런 대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미국의 그 매뉴팩처링 잡을 아웃소싱 했던 것들을 도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급박함을 느끼게 된 거죠. 미국이 이러한데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에서 시진핑이 최근에 마련한 중국의 2025년 비전 뭐냐? Made in China 2025. 전 세계를 Made in China로 만들자, 뒤덮자. 원래 차이나가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점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건 그냥 우리 기존에 하던 가방 만들고 뭐 물건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하이테크 분야까지 총괄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자. 그게 중국의 지금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는 2020년과 25년에 비해서 얼만큼 성장해야 될지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중국 자체에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New Energy Vehicles, High-Tech Ship Components, 뭐 또 AI 관계된 Industrial Robots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 성장 동력으로 삼겠고 이 물건들은 전부 Made in China로 만들겠다. 그게 목표예요. 무섭죠?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그러면 중국이 그런 전략을 시행했을 때 가장 임팩트를 많이 받는 나라들은 어디인가? 맨 오른쪽 꼭대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있죠. 한국은 하이테크의 의존도가 높고 하이테크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이테크 매뉴팩처링을 중국에서 다 가져가면 한국은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AI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AI 그러면 미국, 실리콘밸리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는 중국이 그보다 더 많은 AI에 투자되는 돈을 끌고 들어옵니다. 중국 스타트업들로.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벤처 기업들 그런 데에다가도 중국의 돈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거의 세계를 AI 부분에서 독식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이 이런 상황이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다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살아남지. 이러면서 조급해졌죠. 우리가 여태까지 뭐 nice to have 있으면 좋고 뭐
약간의 테크니컬 하이비고 이렇게 생각했던 AI, IoT,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는 nice to have가 아니고 must have가 됐습니다. 굉장한 급박성이 앞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분야들을 탑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들 맨날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국가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및 R&D 생태계 확보. 전략 목표는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거 2025년까지 우수 인재를 5,000명 확보하고 AI 데이터를 1.6억 건을 구축한다. 근데 돈 얼마 들어간다고 써있죠? 향후 5년간 이 분야에 2.2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2.2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보고 아까 구글이 혼자 쓰는 돈 또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AI에 투자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볼 때에 이것은 어느 큰 기업 하나가 미국에서 쓰는 정도도 안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4대 AI 강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시기의 급박성을 생각할 때. 자, 경제적 효과, AI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요, 2030년까지 얼마냐? 15.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라 그래야 되지? 15,000조 원? 세기 힘들죠?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알기 쉽게 하려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총 GDP의 13배입니다. 좀 크죠?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 애플의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의 19배.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재산의 186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 큰 돈이 좀 대충 어느 정도 될까? 약간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15.7 트릴리언 달러라는 걸 잘 보면은 두 분야로 나눠져요. 일부는 저기서 6.6 트릴리언 달러는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노동의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생긴 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사람들의 수요가 막 새로 부스팅 되면서 새로운 디맨드, 컨슈머 디맨드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15.7 트릴리언 달러를 나눠보면은요, 지금 미국이 가져갈 게 3.7 트릴리언, 중국이 가져갈 게 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제일 많죠. 비교가 안 되게. 여기에 다른 나라들은 좀 약간 떨거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rest of the world 1.2 트릴리언을 rest of the world가 나눠 갖는 그 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AI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뒤집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계적인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큰데 왜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비중은 저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산업계의 여러 분야들 또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들을 볼 때 앞으로 AI가 터치하지 않는 임팩트가 있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산업 분야를 터치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요, 제가 통신업계에서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가 보호하는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옛날 피처폰일 때는 애플리케이션도 다 통신사 거, 모든 게 다 통신사 거였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여러분 카카오톡 공짜로 막 쓰시잖아요. 그죠? 카카오가 돈 안 받잖아요. 또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다 공짜인데 통신사는 거기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로 문자, 음성통화 다 되니까 통신사의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게 음성통화하고 문자였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근데 통신사는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임팩트로 인한 디스럽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기존에 영위하던 굉장히 큰 레가시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뭐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모델과 다른 기술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통신업계뿐 아니고 모든 업계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는 없다. 그 중에서도 AI로 인한 영향을, 임팩트를 가장 많이 받을 분야, 제일 큰 건 제조업, 그 다음에 전문직, 그 다음 유통, 그 다음 금융. 자, 여러분들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 쉬어 가시라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탁구 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탁구 구경이라도 해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탁구 치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동영상이냐면요.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탁구 선수가 있어요. 티모 볼이라는 그 사람이 로봇하고 탁구를 칩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하고 탁구를 치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한번 보시죠. 저 로봇의 이름은 쿠카라는 로봇입니다. 한 점 잃었죠, 로봇한테. 이 로봇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기가 치면 칠수록 그걸 상대방이 한 걸 보고 배웁니다. 배워서 점점 기술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치는 와중에. 자, 처음으로 한 점 딴 게 네트에 맞아서 따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엣지에 맞아서 따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비열한 방법으로 결국 이기게 되긴 했어요. 근데 로봇이 좀 삐쳤고, 자, 재밌게 보셨어요? 저 로봇이 어떻게 저렇게 플레이를 할까요? 굉장히 잘하죠? 이게 사실은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 로봇이 딥러닝을 하면서 계속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이 오는 걸 보는 비주얼 레커그니션, 공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 비전 시스템, 거기에 로봇의 팔이 움직이게 하는 미케니컬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핑퐁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는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러시아의 2명의 수학자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수학 공부할 때 너무 골치 아프고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게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런 데 쓰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지금 세계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인데 거기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 AI고 AI를 향한 전 세계의 싸움이 시작됐고, 현재 이 AI가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떤 상황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3, 4년 전만 해도 AI 얘기하면은 전부 그거 테크니컬 하이브이고 절대 되지 않고 50년, 60년 전에부터 했었는데 절대 되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말을 더 이상 못합니다. 왜? 그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막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단순한 제조 공정들은 지금 벌써 로봇이 AI를 약간의 지능을 장착한 그런 좀 단순한 식의 형태의 로봇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큰 반도체 회사의 공장에서도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하자들, 굉장히 미세한 그런 하자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딥러닝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써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빼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주식 투자하는 데도 또 자산 관리하는 데에도 이 딥러닝 테크놀로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또 여태까지 기존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던 것보다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AI가 러닝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맞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저 사람은 운전 안 하고 책 읽고 있고 차가 알아서 가는 드라이버리스 카라든가, 또는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면서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센서가 있는 곳에는 거의 약간이라도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엣지화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엣지라는 거는 아주 작은 미세한 단말기들이나 물건들에 전부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또 신소재 개발하는 거, 또는 3D 프린팅, 유전자 공학, 또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에까지 지금 AI가 정말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병 진단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규제 문제들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로 기술도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맡길 만큼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야트막한 정도만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그 AI를
인공지능으로 그 의료 진단을 하는 것들을 허용하려는 그런 추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훨씬 더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이 개발될 거고 실제로 우리 의료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겠죠. 중국은 여러분들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대충 아시지만은 굉장히 이 서베일런스, 사람들을 감시하고 찾아내고 이런 거에 중요도를 많이 둬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그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들 또 스타트업들에서는 facial recognition, 얼굴 인식해서 찾아내는 그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CCTV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도 거기서 콕 집어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이런 거는 엄브렐리움이라는 스타트업에서는 사람들이 가는 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건널목을 깔아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또 뭐 커피 같은 것을 저기 두바이 해변에다가 드론으로 이렇게 알아서 손님 찾아서 갖다 주는 서비스들, 또 보잉이라는 세계 최대의 항공회사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네 그 기술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가 사람을 실어 나를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거대 기업이 또 있죠.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잭 마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인데, 거기가 양돈 기업하고 손잡고서 인공지능으로 돼지의 목소리, 울음소리, 소리를 구분하고 또 그런 울음소리로 전염병에 예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관리하는 상당히 중국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또 애플리케이션도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여태까지는 이 인공지능 또는 그 안에서도 더 정교한 딥러닝,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린 딥러닝이라는 이런 것들도 여태까지는 분석과 인식 요 정도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분석을 굉장히 잘하고 약간의 예측을 하고 뭐 얼굴을 recognize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AI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ANI, Narrow AI라는 상당히 협의의 AI죠. 그래서 어떤 분야들에 특화된 일을 하는, 생산 공정에서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또는 배달을 하는 또는 뭐 얼굴을 인식하는 챗봇 뭐 이런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상당히 내로우한 범위의 일을 하는 AI예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필요한 그런 종류의 AI였죠. 이 다음 단계는 AGI, General AI. 이 AGI의 시대가 되면요, 정말 인공지능이 사람 없이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인식하는 정도의 인식 능력, 어떤 커그니티브 기술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고 이래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허라는 그녀, 허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끄덕끄덕 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 그 영화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진짜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이 점점 자기가 발전을 해요. 자가 발전을 하면서 더 똑똑해지고 철학적인 사고까지 하게 되고 다른 인공지능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단계까지 간 게 바로 AGI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ASI, Super Intelligent AI예요. 이거는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도 똑똑한 그런 AI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마도 그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쓰신 아이작 아시모프의 어떤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즐겨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갤럭시를 여행하면서 지구의 근원을 찾아가는 수학자가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정말 양자형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데 그 로봇이 전지전능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 Super Intelligent AI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ANI,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 다음 단계는 AGI, ASI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 그 다음 단계로 AGI로 가려면은요,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고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심지어 음악 작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악 좀 들어볼까요? But Doug Eck's first love is music. This time, he fed his software the 사람이 먼저 음악을 좀 시작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It's like Beethoven in a blender. 이게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음악이에요. That's my kid. Exactly right. Eck insists that the idea here isn't to replace human composers, it's to help them. For example, when you get writer's block and need a little creative boost. And so it's your idea, and then what the computer is doing via the machine learning is generating. 이 사람은 구글에서 마젠타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Out of the box. It will write the music, perform the instruments, and then produce the overall audio. 저 사람은 앰퍼 뮤직이라는 인공지능으로 음악 작곡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예요. He founded Amber Music. Their software is aimed at filmmakers who might not have enough time or money to hire real musicians. They say they've taught their software human concepts like music theory, rhythm, and pitch. They started by making individual recordings, one note at a time, of every instrument playing every note of the scale at every volume level. From there,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나중에 적재적소에 실제 음악을 연주할 때 쓰는 거죠. I'm gonna act out a scene from a movie. Okay, that's 6 seconds long. I challenged their software to compose the music for a short cinematic scene. It's me being a chief in your office. Let's say we want like dark dramatic. Okay, good. And we'll see what it comes up with. All right. Say action. Ready? Yep. Action. 저렇게 영화의 배경음악이나 또는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에도 저랑 같이 이 딥러닝으로 음악을 만드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음악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냐? 인공지능이 알아서 신문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다 수거해서 자기가 잘 이해를 하고 짜집기를 하고 해서 기사를 사람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저렇게 기계가 그냥 써서 나오는 기사들 굉장히 많아요. 메이저 신문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좀 이름 없는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기술이 좋아지는 단계에 있고요. 소설도 씁니다. 이거는 LSTM이라는 그 딥러닝의 한 알고리즘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문맥을 이해하고 그 다음을 몇 마디만, 몇 문장을 이렇게 주면은 그 뒤를 이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굉장하죠? 저런 창작 활동까지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것도 점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을 아마도 인터넷으로 이북이나 이런 데 받아서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뿐 아니고 또 미술 작품도 이 옛날부터 쌓여왔던 수많은 미술 작품의 이미지들을 딥러닝한테 다 피드해 주면은요, 얘가 알아서 새로운 미술 작품을 창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 작품을 사람이 그린 것과
같이 섞어갖고 구분해내라고 하면은요, 거의 다 구분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술이라는 건 뭘까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이 AGI라는 것은 메타 띵킹을 하는 겁니다. 메타 러닝을 하고 또 여태까지 이전까지는 많은 데이터를 놓고 많은 이미지를 보여줘야만 이게 뭔지 학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은 이미지 한 장만 보여줘도 알아서 딱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collaborative learning. 그러니까 다른 기계들이나 다른 시스템들과 협력해서 배우고 러닝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 나오는 로봇과 같은 양자 두뇌를 가진 그런 상태까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지금 IBM이나 구글에서는 이거에 특화된 그런 칩들을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완성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고 있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산업계가 다 바뀌고 AI라는 것이 우리 모든 생활에 침투했고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우리 자신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취직을 해야 하나? 대학원을 가야 하나? 유학을 가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근데 그게 또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 옛날과 지금은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서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시라고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와인을 조금 좋아하는데요. 영국에 살다 보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휴가를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와인 산지로 갔습니다. 재작년에 갔는데요.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어요. 프랑스의 그 와인 지역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어서 아직도 옛날식으로 포도를 따고 와인을 만듭니다. 거기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포도를 따고서 와인을 만들기 전에 좋은 포도들을 골라내고 찌꺼기는 버리고 또 썩은 포도도 버리고 하는 그 과정들을 원래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포도 수확철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손으로 일일이 다 골라내는 수십 명이 와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해오던, 전통적으로 수백 년을 그렇게 해오던 일인데 그걸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와이너리에서 그런 걸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런 비슷한 걸 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와인 밭이고 제가 방문했던 와이너리는 샤또 스미스 올 라핏이라는 곳인데요. 원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쭉 서갖고 한 달 동안 저거를 하고 있었어요. 포도 골라내기. 지금은 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도 로봇이 가서 딸 수 있고요. 아까 탁구 치는 로봇도 있었지만 과일 따는 데 특화된 로봇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골라내는 일은 정말 정교한 일이거든요. 한 개씩 눈으로 보고 알갱이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를 기계가 합니다. 한번 보세요. 미리 그 순간을 놓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포도가 이렇게 기계로 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공중에 확 뿌려집니다. 포도 알갱이들이. 그거를 순식간에 이 센서가 달린 카메라 눈이 보고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포도 알갱이들을 골라서 압축된 공기, 레이저 같은 공기로 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지 않은 멀쩡한 포도들만 들어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네, 이 중간에 사람 손을 한 번도 안 거칩니다. 제 알이 터지지 않게 잘 골라내 갖고 넓게 퍼뜨리죠. 이렇게. 여기서 벌레들이나 뭐 꼭지들이나 이런 것들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속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도알이 공중으로 막 쏴지죠. 이건 4배로 느리게 찍은 건데 알갱이를 고루고루 흩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자, 여기에서 바로 잘 보시면은 알갱이들을 쏘아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 떨어지는 것들 보이시나요? 굉장히 정확하죠? 이게 지금 16배의 느린 속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자, 이제 건강하게 생긴 예쁜 포도알만 들어왔죠? 요즘은, 저거는 한 2, 3년 전이고요. 요즘은 기술이 더 좋아져 갖고 저렇게 골라낸 포도 중에도 A급, B급, C급 포도들을 구분해서 값이 다른 와인들을 만들어낸답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물론 재미도 있으니까. 재미있죠? 재미도 있으니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인 지역에서 해마다 와인철이 되면 모여서 일당을 받고 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기계가 혼자 알아서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뭐랄까, 다른 일을 찾았나? 다른 기술을 배우나? 아니면 그냥 굶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아까 미국의 경우 그래프도 보셨지만은 지금 이런 신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블루 칼라 정도의 일뿐 아니고요. 아주 고급의 하이 칼라 일들, 예를 들면 변호사, 컨설턴트, 뭐 이런 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까지 앞으로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AGI의 시대가 되면요, 그들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공부해갖고 알아서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비리도 없이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들 막 쫓아내죠, 지금. 무서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근데 이게 단순히 저임금 단순 노동자들 뿐 아니고 고임금 노동자들한테까지 영향 미칠 거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졸업하고 뭐, 나 변호사 될래, 뭐 의사 될래, 이런 사람들 있었죠?
앞으로는 그런 잡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화이트 컬러 잡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으로 그런 일들을 대신하는 스타트업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은 옛날에 항상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인류는 이런 상황을 거쳐왔죠.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내가 기득권 누리고 있던 것 또는 나의 잡 이런 것들을 막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던 거. 지금도 아마 그런 시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지만 1811년에 이제 스팀 엔진이 나오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방직 공장에 방직 기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텍스타일, 즉 그 직조, 천을 만드는 일을 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거의 다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엔진이 달린 기계가 대신해 버리니까 갑자기 대량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 항의의 표시로 방직 공장을 불태워 버리거나 방직 기계를 이렇게 막 몰려와서 부셔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동안 지속됐었죠. 그 사람들은 사실 막막했죠. 한쪽에서는 아니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너네가 기술을 배워서 그 기계를 잘 돌리는 일을 하거나 뭐 전체를 감시하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왜 꼭 그걸 해야 되냐 라고 하지만 사실 맨날 앉아서 배틀로 천을 짜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걸 기계를 배워갖고 가서 그 일을 할까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시기에는 굉장한 혼란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하이 퀄리티의 잡을 갖게 되고 일자리는 사실 더 많아졌어요. 왜? 옷감이 대량으로 많이 생산되니까 싸져갖고요. 옛날엔 별로 못 사 입던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 입고 옷감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더 많은 옷감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대거 출현을 하게 됐죠. 1961년에 이제 점점 공장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좀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1960년대의 가장 큰 챌린지는 이 공장 오토메이션 같은 걸로 인해서 잡을 잃은 사람들한테 다 잡을 찾아주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전 세계의 가장 큰 챌린지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의 오토메이션에 의해서도 많은 디스럽션이 왔었고 또 1980년대에는 개인용 PC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와, 이제 개인들이 자기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무슨 전산센터에 가야지 큰 방에 가득 찬 커다란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막 펀칭해서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일반 개인들이 자기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가 내가 하는 일을 다 대체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컴퓨터가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세계 경제 포럼, 아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했죠. 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해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근원적인 걸 바꾸는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의 티핑 포인트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수요가 딱 와갖고 이제는 충분한 스케일이 돼서 뭔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시점,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기술들이 티핑 포인트 또는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가져오게 되는 시기가 언젠가를 분석해서 예견을 해놨어요. 2018년도에는 스토리지 for all, 우리가 요새는 클라우드로 거의 모든 걸 하죠. 기존의 웹하드 업체나 이런 데들은 점점 찌그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미 티핑 포인트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2021년 로봇들이 주는 서비스들 2022년에는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 그러죠. 사물통신, 또 웨어러블 인터넷, 시계 같은 거, 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티핑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특히 2023년이 되면은 빅 데이터 for decisions. 저거는 사실은 decision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티핑 포인트가 올 거다. 또 우리의 디지털 프레젠스가 티핑 포인트 올 거다. 2025년이 되면 AI와 화이트 컬러 잡들이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슬슬 시작하는 시기지만 저 때가 되면 거의 완전히 무르익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무섭죠? 잡이 없어진다 그러고 뭐 다 변한다 그러고 막 지각 변동에 디스럽션에 무서운 말들을 제가 많이 해서 약간 죄송한데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런 막연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한번 반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그런 새로운 물결과 기회가 몰려올 때 준비를 잘해서 거기에 올라타고 그 파도 타기를 해서 올라타고 훨씬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그 방직 공장 노동자들처럼 이거 오지 마 이러면서 공장을 불태우고 기계를 부수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남을까요? 그죠? 오히려 그러는 동안에 나한테만 더 피해가 오고요. 지금 산업계들도 제가 일했던 통신산업군도 그 새로운 물결에 의해서 고통받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작은 스타트업들, 인터넷 회사들을 막 그 적으로 생각하고 통신 네트워크도 잘 안 열어주고 뭐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이미 고객들은 다 절로 떠나버리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디스럽션이라는 거에 나도 같이 앞장서서 그 물결을 타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디스럽트 할 거다.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살아남는 종자들은 머리가 되게 좋은 동물들도 아니고 몸이 뭐 굉장한 마초 건강한 것도 아니고 누가 살아남냐? 적응을 잘하는 종들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에 우리가 적응을 잘하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기는 산업군들이나 지금 있는 직업들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를 좀 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을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줘도, 처음 보는 문제를 줘도 그걸 덤벼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 명확한 인식, 리더십,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협업입니다. 남들과 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인재로 뽑지 않는다. 회사 안에 있어도 내보냅니다. 저도 여러 회사에 근무를 해봤지만 팀에서 협업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때 팀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더 출중한 사람보다 좀 모자라도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창의력, 혁신, 또 복잡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이다. 또 이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 유럽 최고의 어떤 경영자인 그 경영학과 교수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들도 지금 기업에 내가 뭘 잘해, 우리 회사는 이거가 특기야, 이게 핵심 역량이야,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면 망한다. 그래서 기업 CEO들도 회사 안에 앉아서 자기 핵심 역량만 보고 있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보고 이해하고 만나보고 그래서 그걸 들여오는 데에 써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우리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여기 되게 쉽게 뭐 체크 이러면서 몇 줄을 써놨는데 쉬워 보이지만은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풀자면 굉장히 여러 장의 파워포인트가 필요한 그런 복잡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선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한테 맡겨라. 대신 나는 그 기계와 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자. 그런 마인드를 갖자. 그 다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인공지능 전공하는 뭐 수학과 학생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세대는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찾아보세요. 요새 구글, 네이버에 찾아보면 없는 거 없잖아요. 찾아보시고 약간이라도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그 인공지능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게 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불러온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여러 분야의 융합이에요. 여태까지는 나는 이걸 전공했고 이거에 최고야 라는 사람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그런 거 소용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게 융합,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하는 것 아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와 전공이 다른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아서 그들과 같이 협업해서 뭔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야 세상에 쓸모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아닌 단순한 한 분야에서만 나오는 건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잘 골라서 엮어서 새로운 걸 창출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요새 노량진에 갔더니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몇 년을 정말 밥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밥차 뭐 이런 거에서 사 먹으면서 공무원 되려고 시험 공부한다고 몇 년을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근데 앞으로는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일도요, 기계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대기업? 꼭 대기업에 가야 하나? 대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만 해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대기업 다 좋지만 그것만 목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꿈을 갖고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창출해보자. 다른 사람들과 힘 합쳐서 뭐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돌리시는 게 더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식의 양이 많은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제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요, 뭐 좋은 학교 나와갖고 뭐 뭘 달달달 외우고 뭐 지식이 엄청 많은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응용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공부하느라고 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갖고 창의성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뭐 하는 거 부족하고 이래서 생각이 더 고착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인공지능이 저런 지식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웬만한 거 구글에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의 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계속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새로운 것이 나올 때 얼른 빨리 찾아서 그걸 습득하고 뭔지 이해하고 내가 쟤랑 어떻게 친해지지를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느라고 맨날 정신없지만은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 조금 못해도 되니까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찾아보세요. 관심을 두면 뭔가 생각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들은 세상의 문제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키우자. 제가 저것만 빨간색으로 썼어요. 왜게요? 저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상상하는 능력. 상상은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지만 막 뭐에 파묻혀 살다 보면 상상력이 고갈돼요. 그죠? 상상력은 마음에 머리 좀 비우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상상력도 더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3개의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C는 collaboration, 협업. 두 번째는 convergence, 다른 분야들의 융합. 그 다음 세 번째는 consilience, 통섭. 이 통섭에서 진정한 창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들려요? 망각. 네, 또 다른 생각? 망각도 맞아요. 기억의 반대는. 하지만 베스트 앤서는 아닙니다. 베스트 앤서는 바로 상상. 왠지 알아요? 기억은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그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것들의 여행이에요.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로의 여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가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반대말이죠. 상상.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은 이스라엘, 이 창업 국가로 유명하죠. 정말 전 국민이 창업을 많이 하고 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되는 그런 창업 회사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일군 시몬 페레즈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 그분이 또 한 가지 가르쳐 줬어요. youth formula, 젊음을 측정할 수 있는 함수, 식, 방정식.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나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걸 바라고 이런 꿈, 내가 꿈꾸는 것들의 개수를 세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룬 것들의 개수를 세서 한번 빼보세요. 이것이 0보다 크면 여러분은 매우 젊습니다. 이거는 피지컬한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저 아직도 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저보다 훨씬 젊지만 꿈을 이렇게 세보니까 몇 개 없어갖고 여태까지 내가 시험 잘 본 거, 뭐 한 거, 뭐 달리기에서 1등 한 거 이게 훨씬 많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안 돼요. 많은 꿈을 가지시고요. 많은 상상력을 키우시고 그래야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주 큰 꿈을 꾸면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